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오늘은 박정희 개발체제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시카고 대학의 로버트 루카스 교수가 1993년에 에코노메트리카라는 경제학 학술지에 Making a Miracle, 기적 만들기라는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기적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지칭한 것입니다. 이 논문은 1960년 한국과 필리핀에 대한 비교에서 시작합니다. 1966년 한국과 필리핀의 1인당 소득은 비슷했으며 경제성장의 직접적인 요인인 인적 자본, 물적 자본, 기술력 수준도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인적 자본은 인구의 수, 인구의 연령별 분포, 그리고 교육 수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양국은 이 모든 면에서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물적 자본과 기술력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는 없었으나 이 당시에 한국과 필리핀은 모두 농업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물적 자본과 기술력 수준도 대등하다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후 1988년까지 약 30년 기간 동안 한국은 연평균 6.2% 실질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 필리핀의 연평균 실질 성장률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1988년에 한국이 필리핀보다 3배 더 잘 살게 된 것입니다. 루카스는 이런 한국의 경제 성장을 기적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실 루카스만이 아닙니다. 이 즈음에 서구의 많은 경제학자 그리고 언론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그림의 X축은 1960년 미국의 1인당 소득 대비 다른 나라의 1인당 소득의 로그 값입니다. Y축은 이 비율의 2000년도 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 그림에서 미국은 1,1에 위치합니다. 45도 선상에 있는 나라들은 미국과 1960년에 비해서 2000년에 상대적 격차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0.85, 0.85에 있는 나라라면 1960년에 미국의 1인당 소득 대비 자국의 1인당 소득의 로그 값이 85%에 불과했고 2000년에도 여전히 0.85, 8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45도 선 위에 있는 나라들은 60년에 비해서 2000년에 미국과의 상대적 격차가 좁아진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로 대표적으로 한국이 있고요. 일본,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등이 있습니다. 45도 선상 밑에 있는 나라들은 미국과 상대적 격차가 오히려 벌어진 나라들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라든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여기에 속하는 다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한 나라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또 다른 수치로 이번에는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1960년에 한국의 인구는 2,500만 수준이었습니다. 60년 이후인 2020년 인구는 5,100만이 넘어섰습니다. 즉 지난 60년간 인구가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또한 1인당 실질소득이 1960년에는 US 달러로 1,000불이 조금 넘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3만 1,000불이 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1인당 소득은 60년간 30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인구가 2배가 늘고 1인당 소득이 30배 늘므로 인해서 60년간 60배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은 도시화와 공업 중심 사회로 한국 사회가 탈바꿈되었다는 것을 함의하기도 합니다. 1960년에 농업의 GDP에서 비중은 무려 36.6%였습니다. 2020년에 이 비중은 1.8%로 줄어들고 제조업의 비중이 GDP의 30%에 육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1960년 도시화율은 27.7%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81.4%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경제적인 성장과 사회의 변모는 이른바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1960년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자본집약적 단순산업, 그리고 자본집약적 숙련산업, 그 이후에는 자본집약적 기술산업, 그 이후 자본집약적 R&D 집약적 고숙련 산업으로 발전 과정, 진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루카스는 이러한 한국의 발전이 수출 주도 성장을 통한 산업의 고도화, 즉 퀄리티 레더를 올라가는 과정이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한국의 산업 발전, 경제 발전은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박정희 개발 체제는 흔히 수출 주도형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박정희 개발 체제의 성공 요인은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장 실패를 정부와 재벌이 적극적으로 보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1961년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이후에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 획득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1957년 즈음부터 미국은 전 세계 군사 원조를 경제적인 차관 제공으로 바꾸는 큰 정책 변화를 발표합니다. 따라서 1957년 이후에 미국의 대한국 원조는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국내 자본시장은 발달하지 않았고 국내 자본도 축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신인도가 낮았기 때문에 해외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직접 조달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즉, 국내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부재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런 시장의 부재 상태에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금융 중개 기능을 대신 수행합니다. 즉, 외국에서 차관으로 또는 산업은행을 통해 보증을 해서 자금을 들여온 다음 기업들에게 이 자금을 배분하는 이른바 관치금융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치금융이 그 당시에 자본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고 구자경 LG그룹 회장의 자서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화장품을 담을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기업이 없었다.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도 만들기 시작했다. 라는 것입니다. 1970년 이후에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화가 전개될 즈음에 우리나라의 부품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매우 적었습니다. 이 부품 소재 시장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벌 대기업들이 부품 소재 시장에 직접 자회사를 만드는 이른바 수직 계열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이 발전하면서 이런 수직 계열화 이후 문어발식 다각화를 통해서 우리 재벌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박정희 개발체제가 성공한 이유는 이 전략이 모방형 추격형 성장 전략에 매우 적절했다는 점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이른바 경제기획원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새로 경제기획원을 설치했는데 재무부 장관이던 김유택 씨가 초대 경제기획원장이 되고 재무부 장관에는 전병규 씨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유택 원장은 우리나라의 장기 경제 개발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와 경제기획원이 마치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기획부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무역진흥회의를 매달 개최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관료뿐만이 아닌 기업인들까지 참가해서 수출 실적에 대한 점검, 거기에 따르는 보상 또는 실적이 미달했을 경우에 어떠한 보완 조치를 할 것인가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정부가 전략적으로 정해준 산업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사업부서처럼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관치금융과 산업정책이 결합된 모방형 성장 전략이 잘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모방형 성장 전략에서 관건은 얼마나 빨리 필요한 곳에 희소한 자원을 투자하느냐였던 것입니다. 군대식 명령과 통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는 매우 효율적인 자원 통제 시스템이 빨리 성장하고 쫓아가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사실 중요한 요소는 바로 보상체계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정희 개발 체제는 수출을 잘하는 기업에게 수많은 보상을 했습니다. 금융적인 보상이 가장 컸습니다. 저금리로 융자를 해줬습니다. 많은 세제 혜택을 줬습니다. 나아가 노동 탄압을 통해서 임금을 억제하고 노동조합 조직을 방해하는 정책까지 사용했습니다. 사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30년간 경제 발전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희생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미끄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이 노동집약적 또는 자본집약적이지만 단순한 제품 또는 자본집약적이면서 숙련 노동력 집약적인 제품들이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수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높은 품질이 저가로 공급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박정희 개발 체제가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유례가 없는 성공 사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60년대 이후에 많은 저개발 국가들이 박정희 개발 체제처럼 경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없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저개발 국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돌리고 연수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저개발 국가의 공무원들이나 관료가 저희에게 질문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60년대, 70년대 했던 대로 따라하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냐?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한국 강사나 교수가 정확한 답을 못합니다. 왜냐? 그때는 여러 가지 국제, 경제, 질서와 환경에서 이런 정책들이 잘 작동됐지만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장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 저개발 국가에서 오신 공무원들이 상당히 실망을 하시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전수한다고 할 때 한국의 경제 발전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실 1970년대에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도 박정희처럼 경제 발전을 하겠다면서 박정희 개발 전략을 그대로 모방한 적이 있습니다. 수출 주도적인 경제 성장을 하겠다면서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를 모방했습니다. 마르코스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희와 마르코스의 근본적인 차이점, 한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고 많은 다른 저개발 국가들에서 경제 발전이 일어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상체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는 수출을 잘하는 기업에게 수많은 특혜를 몰아줬습니다. 이것은 매우 친경쟁적인 보상체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출을 잘하는 기업은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수출을 통해서 경쟁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내부적인 경영이나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더욱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거기에 성공한 기업들이 다시 보상을 받는 체계였던 것입니다. 마르코스는 어떻게 했느냐? 마르코스는 특혜를 친인척과 친구에게 나눠줬습니다. 이런 마르코스의 정책 때문에 크로니 캐피털리즘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크론, 가까운 친인척, 이너서클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관계에 중심한 특혜를 주는 이런 크로니 캐피털리즘과 메리트에 기초한 친경쟁적인 보상체계를 채택한 박정희의 보상체계, 이것이 바로 경제발전과 경제발전이 아님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나가던 박정희 개발 체제가 왜 1997년 한국 경제 위기 이후에 한계에 도달했다, 시장 중심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또한 박정희 경제체제의 발전이 경제발전론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경제발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MIT 대학의 아세모글루 교수의 Why Nations Fail,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 한국 경제발전, 박정희 경제발전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는 경제브릿지에서 나눠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